1번부터 앞쪽으로 쭉 한번 보면서 할까? 1번부터 봅시다. 자, 우리가 제일 처음 배웠던 게 물질 변화와 이제 화학 반응식이라는 것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요거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좀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는 게 결국 화학 변화지. 화학 변화, 물체의 원자라든가, 원자는 우리가 바뀌지 않죠. 아무튼 뭐 분자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될 때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는가, 이런 것들 많이 배웠었던 것 같고, 요것들이 되게 중요해. 중요하고, 특히나 이제 개수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들은 내가 너희들이 충분히 좀 연습을 하도록 했었던 것 같으니까 그것을 좀 잘 따랐으면 좋겠어. 이 단원에서 궁금한 것들이 있었니? 잘 이해 안 하는 분들? 넘어가서 그러면 24페이지에는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는데, 질량 보존의 법칙, 이제 화학 반응의 규칙에서 나오는 게 있잖아.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있고, 뭐 기체 반응의 법칙이 이렇게 있었는데, 저 몇 가지 다 외우고 있어야 될 부분이야. 질량은 무조건 보존된다, 야. 처음에 더해진 질량과 처음에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은 무조건 동일하다는 거야. 자, 질량 보존은 반응물 질량과 생성물의 질량이 같대. 자,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요 두 개의 질량이 완전히 보존된다는 게 질량 보존의 법칙인데, 우리 어떤 A랑 B랑 만나가지고 뭐 C가 되거나 뭐 C 플러스 D가 되거나 이런 식의 화학 반응에서 이 앞에 있는 개수비, 이 개수비가 일정하다라는 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야. 물론 질량도 이 반응물의 질량과 생성물의 질량이 같기 때문에 생성물이 어떤 보존이 되는 건 맞긴 맞아, 사실은.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여기에서 말하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얘 앞에 있는 개수,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1이고 여기 2고 여기 2, 3이라면은 1대 2대 2대 3 요런 성분비로 이제 나타난다는 거고, 이 일정 성분비 요 앞에 있는 개수는 실제로는 부피비랑도 동일하다. 부피비, 질량비가 아니라 부피비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도 알아야 돼. 이것은 숫자가 부피비랑도 동일하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제 뭐 아보가드로 수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1몰이라는 단위가 있어. 1몰이라는 거에는 그 안에 기체 분자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게 이제 아보가드로의 법칙인데, 그만큼이 정확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얘가 1이면은 부피가 1인 거야. 얘가 2면은 얘가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건지 간에 그냥 2인 거야. 이것을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해서 나중에 고등학교 화학 시간 가가지고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거야.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기체 반응의 법칙하고 마찬가지거든. 기체 반응 법칙하고 일정 성분비 법칙은 완전히 동일한 내양이 된다. 다음, 너 여기서 뭐 질문할 거 있었니? 문제 같은 거 혹시 필요한 궁금한 거? 예왕이는 좀 풀었었니? 풀었어? 풀면서 여기서 문제를 좀 잘 이해 안 갔었던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쭉 얘기를 해보자. 큰 문제 없어? 오케이, 자, 가봅시다. 44페이지에 있는 거.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 요것은 몇 가지 그냥 외우라고 그랬지.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일단 모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물질 현상 같은 경우들은 에너지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편하다고 그랬어. 자, 우리는 에너지 준위가 높게 있는 것보다 낮게 있는 것들을 선호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왜냐하면 이게 안정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자, 이렇게 내려올 때 그럼 에너지가 줄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 에너지를 방출을 해가지고 에너지가 줄어드는데, 이게 바로 발열 반응이야. 어떤 것은 에너지가 높은 단계에서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데, 얘네는 주위에 있는 열들을 흡수해가지고 에너지 준위를 높여가는 기 때문에 얘는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 여기 나와 있는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이거든.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섞어주면은 이제 주위에 온도를 떨어뜨려가지고 만약에 이게 물을 옆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있으면은 그 물을 이제 얼어가지고 이렇게 밑에 있는 플라스크 밑에 있는 그 나무판이 들려 올려지는 그런 실험들을 한 번쯤 하게 될 거야 학교에서. 이거 말고도 이제 혹시 너네들 그 산에 가가지고 버너 불 피우는 거 해본 적 있니? 산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볼 때 보면은 불을 피워 이렇게 이제 버너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불을 피우는데 이게 쭉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생겨먹은 이렇게 이런 가스통이 있는 거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 부탄가스인데 이게 우리가 흔히 쓰는 부탄가스는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안 생기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이렇게 부탄가스가 있어. 이거 이제 산악용이거든. 여기다 딱 끼워가지고 하면은 이게 엄청 차가워져. 이제 불을 붙이면은 얘가 이제 기화가 될 때 에너지를 주위의 에너지를 흡수를 해가지고 기화가 되거든. 그러니까 엄청 차가워지다 보니까 주위가 계속 차가워지니까 기화되는 그 비율이 되게 잦아져가지고 화력이 약해지는 거야. 이때 여기를 따뜻하게 손으로 딱 잡아주면은 굉장히 화력이 갑자기 확 세져.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에너지를 흡열을 하는 거거든. 기화되는 거잖아. 액체에 있던 상태에서 기체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에너지를 주위에서 얻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굉장히 차가워지는 거야. 나중에 그 부탄가스 같은 경우도 옆에 보면은 불 켰을 때 그 부탄가스가 굉장히 차가워지는 걸 느끼게 될 거야. 한번 만져봐 이렇게 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흡열 반응 중에 일종이죠. 어떻게 보면은 기체가 에너지가 높잖아. 액체보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해도 정확히 잘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이해를 해주고 46페이지에 나와 있는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의 이용 이런 것들은 그냥 쭉 이해를 해놔. 외워놔. 왜냐하면은 이거 갖고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발열 반응의 이용이 아닌 것은 흡열 반응의 이용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니까 한번 쭉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혹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야, 예전에 얘네 지금 이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비열, 얘가 비열 잘 모르겠다면서. 이게 비열이 뭐니, 비열? 어떤 물체의 일도를 올리는 거. 그렇지. 비열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의 1kg을 1도씨 올리는데 드는 열량이야. 열량이라고 하죠. 이제 모든 걸 에너지라고 생각하자. 드는 에너지야, 에너지. 드는 에너지. 자, 어떤 물체, 그럼 비열이 크다는 것은 뭐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야, 많이 필요하다는 거. 야, 이만큼의 물질이 있는데 얘를 1도씩 올리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게 있고 조금만 해도 1도가 금방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이제 비열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1도를 올리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애들이고 1도를 올릴 때 별 에너지 없이도 금방 1도가 올라가는 애들은 비열이 작은 애들이야.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 사실은 열 용량이라고 그러거든. 이것을 1kg이 아니지 1g이지 1g 1g 정신 못 차려보다 1g이지 1g MK 스타일을 쓰다 보니까 이거 열 용량에서 1g이지 1g. 자, 1g을 1도씩 올리는데 쓰이는 에너지야. 근데 그럼 비열이 1인 물질은 뭘까? 물이야. 비열이 1이면 물이야, 물. 근데 1이면 비열이 1이라는 것은 엄청 큰 비열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 이제 나중에 기후에서도 배웠지만 땅이 있고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땅이 온도가 금방 올라가지. 그리고 땅이 온도가 금방 식지. 바다는 물을 1도씩 올리기도 굉장히 힘들고 1도씩 내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항상 해풍이나 유풍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라고. 그치? 손을 넣었을 때도 봐봐. 너희들 예를 들어 차가운 예를 들어서 쇠가 있다고 치자. 얘를 그냥 위 안에
음료수 캔인데 음료수가 들어있지 않은 음료수 캔을 딱 잡으면은 처음엔 차갑지만 금방 따뜻해지지. 그런데 안에 음료수가 있으면은 금방 차가워 따뜻해지지 않잖아. 그거랑 똑같은 위치야. 물은 내가 손을 물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차가운 기를 내가 느끼지 내가 물을 따뜻하게 만드는 게 힘들잖아. 그치? 쇠 같은 경우는 내가 만지면은 그 부분이 따뜻해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물이 훨씬 비열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물체에다 어떤 비열이 높다라는 것은 걔네들이 이렇게 온도를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야. 그 의미는 뭐냐면은 물체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돼, 사실은. 열 용량이라고 그러는 거를.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은 그 주위 온도를 물과 비슷하게 만들어 가는 거야, 계속. 왜냐하면은 얘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자, 다른 거 봅시다. 문제에서 혹시 잘 모르겠는 것 한번 쭉 봅시다. 47쪽에 2번에 3번에서 열 에너지의 출입 방향 그리고 자,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는 어떻게 돼 있어? 선생님? 위에 보면 혹시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하는 거 혹시 알아? 그게 이제 위에 나와 있는 거야. 봐봐. 46페이지 보면은 발열 반응을 이용해서 보면은 조리용 발열제 있지. 거기에 산화칼슘이 있지. 산화칼슘하고 플러스 물이 만나면 얘는 발열 반응이야. 이래서 이걸 외우라는 거야. 얘가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자, 열 에너지의 출입 방향. 자, 2번 같은 경우는 뭐야? 질산 암모늄과 이거지. 얘는 흡열 반응이잖아. 그치? 2번 문제, 냉각 주머니 같은 경우는 흡열 반응이지. 그치? 이 흡열 반응이고, 얘 같은 경우는 발열 반응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른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얘기하는 거야. 암기를 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상황들 같은 경우는 암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소리지. 다음. 넘어가고 그러면은 자, 기권과 복사 평형 나와 있는데 기권 이런 거 다 뭐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하는 그런 부분들 뭐 당연히 다 외워야 되고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대륙권은 11km까지 그리고 불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대류 현상에 의해서 기상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성층권에서는 오존층, 중간권에는 유성, 열권에서는 오로라. 이 정도는 당연히 그냥 외우고 있어야 되고 각 권 계면까지의 어떤 높이 11km, 50km, 80km 이 정도까지는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지구의 복사 평형. 이 복사 평형 같은 경우도 이 숫자 자체를 잘 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숫자를 이제 완전히 암기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시험 문제에 나오면은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똑같이 어떤 값을 주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주는 값을 이용해 가지고 평형이 되게끔 그 숫자를 채워 나가면 돼. 그런 것들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 쭉 나왔는데 지난 시간에 동영상으로 봤지만 엘니뇨냐 라니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선생님 가르쳐 주시면 하면 되고 아니면 안 해도 상관없어. 자, 어떤 거 그 다음에 문제 중에 혹시 궁금한 것들 있으면 좀 봅시다. 74페이지부터 75, 76, 77, 78, 79 쭉 이렇게 77쪽에 자, 오른쪽 기권 높이에 따른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자 봅시다. A층은 뭐야? A층은 대륙권이야. 대륙권 지표에서부터 11km까지고 여기서는 불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대기 현상이 일어나.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공기의 그 90%가 이 대륙권에 몰려 있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좀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B는 중간권이야. 중간권. 불안정한 층이기는 한데 공기 자체가 워낙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여기에서는 유성 같은 것들이 관측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암기를 하자. 자, A층과 B층에서 모두 대류가 일어난다. 대류가 당연히 일어나겠지. 위에가 따뜻하고 밑에가 차가워야지 안정된 층인데 여기는 밑에가 따뜻하고 위에가 차갑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대류 현상은 일어나. 그런데 A층 같은 경우는 공기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기상 현상이 일어나는 반면에 B층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너무 희박하니까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기상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요거까지 기억을 좀 합시다. 봅시다. 자, A층과 B층에는 모두 대류가 나타난다. 맞겠지? A층보다 B층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이 많다. 야, 자외선을 차단하는 건 뭐야? 오존층이지. 오존층은 어디 있어? 성층권에 있어. 성층권.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이 중간권에 들어있는 자외선이 많이 가겠지만 이 A층, 대류권에는 성층권에서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해주기 때문에 자외선이 거의 오질 않는다. 그래서 니은도 맞게 되겠네. 자, 1층의 기온 분포는 주로 지구 복사, B층의 기온 분포는 주로 태양 복사에 영향을 받는다. 자, 요게 너와 애들이 다들 좀 요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갈 텐데, 지표 같은 경우에, 자, 우리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한번 보자. 태양 복사 에너지 어떻게 보니? 지표까지 도달하는 거 몇이야? 70%지. 나머지는 여기서 반사된다고 그랬지. 30%는. 그치? 그리고 여기서 지표 복사해서 여기서 이제 나가는 에너지는 대부분 어떻게 돼? 대기에 흡수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지. 그치? 대기에 흡수된다고. 자, 여기서 흡수되는 게 대부분 여기서 지구에서 올라오는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따뜻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밑에가 온도가 더 높지. 지표랑 가깝게 있기 때문에 지표에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를 얘네들이 많이 흡수하다 보니까 얘네가 온도가 높아지는 거라고. 그렇지? 그 이해가지? 그러니까 요것을 두 개를 좀 합숙해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봐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자. 자,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가 여기까지 70%가 오고 30%가 일단은 반사가 되는 건 알고 있지?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가 얼마가 나와? 굉장히 많이 나와. 150이 나오지? 그치? 맞냐? 기억이 안 난다? 지구에서 방출해가지고 여기 대기로 이 지표에서 복사 에너지가 방출되는 게 아마 150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것이 대기에 흡수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야. 그 중에서 일부가 방출되고 대기에서도 다시 일부가 다시 여기 대기로도 또 돌아가고 이렇게 되잖아. 그치? 저 150이 어디서 나온 거? 지구에서 방출되는 거. 지구에서 방출되는 거. 이게 맞잖아. 여기 숫자가 안 나왔구나. 야, 이거 150이라는 숫자는 생각하지 마라. 이것도 70도 아니다, 야, 보니까. 여기서 대기에 흡수되는 게 또 20이잖아. 그지? 여기 지표까지 오는 게 50 이렇게 되네. 그지? 나도 이것을 다 외우고 다니고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이거 나중에는 이거 숫자가 고등학교 지구과학 가면 이 숫자가 다 나오거든. 그때는 이제 다 외워야지.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거는 여기는 딱 교과에 나온 수준으로만 보자. 자, 태양에서 지구로 쏴주는 에너지가 100이라면은 그 중에 여기서 그냥 반사되는 게 30%가 되고 대기에 흡수되는 게 20%야. 그리고 지표까지 오는 게 50%가 오게 되는데, 자, 지표에서도 복사 에너지가 나갈 거 아니야. 그치? 나가는데 이 중에 대기에 흡수되는 게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야. 그리고 여기서 또 우주로 그냥 바로 방출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대기에서 흡수된 것 중에 이 대기도 에너지를 다시 일로 보내고 우주로도 보내겠지. 그치? 그래서 우주로 보낸 얘네들이 결국에는 70%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받은 것 중에 이렇게 방출되는 게 결국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이 얘기거든.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은 자, 기온이 내려가고 있잖아. 지표에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가고 있잖아. 그럼 얘네들은 이 받은 에너지가 다시 지표에서 방출될 때, 이 방출될 때 에너지 때문에 지표가 에너지가 높은 거야, 온도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표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나오고 있으니까. 얘네 때문에 온도가 높은 거야. 근데 여기 위에 있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
지표의 에너지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거의 없다고. 봐봐. 거의 대부분이 대기에서 흡수가 돼. 그치? 거의 대부분이 대기에서 흡수가 되고 그 대기의 90%는 여기 있거든. 물론 여기서도 흡수가 되겠지. 아주 미세한 양. 그러니까 여기의 기온 상승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중에 요 20%에 해당하는 애들, 얘네들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하강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지표에서 나오는 에너지 때문에 여기가 기온이 높은 거야. 얘네들은 그럼 기온이 왜 높겠어? 여기 오존층이 있잖아. 그지? 얘네들이 반사를 시켜주잖아, 계속. 그래서 반사되면서도 이렇게 흡수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온도 상승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다?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이고, 얘네들의 이 기온이 높은 것은, 밑에 쪽의 기온이 높은 것은 지구 복사 에너지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여기. 그래서 여기서 답은 볼까 한번? 자, A층의 기온 분포는 주로 지구 복사, B층의 기온 분포는 주로 태양 복사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건 맞는 것 같은데? 답은 몇 번이니? 답 4번으로 돼 있어? 잠깐만. 그냥 나 같은 경우 나는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거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이거를. 자, 요것은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은 좀 전체적인 것을 얘기한 거고, 여기서 기온이 위로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이유를 보면은 얘는 지표에서 가까이 있을수록 해가지고 낮아지는 거잖아. 그건 이해가지. 그치?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성층권에 뭐가 있어? 오존층이 있잖아. 그치? 오존층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열을 반사시켜준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갈수록 열이 내려간다는 것은 결국 성층권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간다라고 판단을 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것은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 바로 받았다라기보다도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 성층권의 에너지를 줬고, 이 에너지가 여기의 온도를 점점 여기가 높고 여기가 점점 낮고, 여기서 에너지의 방출 자체가, 여기서는 봐봐, 이 단면에서는 지표에서 이 방출한 에너지가 가까이 있을수록 온도가 높아지고 위로 올라가서 낮아진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성층권에서 내보낸 에너지가 여기가 높기 때문에 가장 온도가 높고 점점 올라갈수록 여기서 보내주는 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 지금 답안지에 보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어. 이렇게 좀 애매하게 나오진 않을 거야, 아마. 좀 애매해, 이런 것 같은 것들은. 자, 다음. 복사 평형을 할 때 빛으로 가열을 하지 않더라도 불 같은 걸로 가열해도 복사 평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적외선 가열 장치 같은 걸로 가열을 하면은 어느 순간 이제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적외선 가열 장치가 아니라 뭐 불 같은 걸로 가열을 해도 그렇죠. 걔네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그 열 용량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똑같아. 대기 중에 물 할 때는 뭐 여기 증발 응결 일단 기본적인 내용 알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포화 수증기량 곡선, 이거 정확히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그리고 상대 습도라는 것은 결국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현재의 습도이기 때문에 상대 습도, 우리 보통 부르는 건 우리 다 상대 습도고, 실제로 온도에 따라서 내가 수증기량이 온도에 따라서 그 습도의 양은 달라진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계산하는 방법도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 습도 나왔고 구름 같은 거 이제 단열 팽창, 단열 압축 나와 있는데 자 공기라는 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일정한 수증기량을 갖고 있으면은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서 이런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서 내가 사실 요만큼의 수증기를 갖고 있었던 애가 올라가면은 이 위로 올라가면 공기가 상승기를 타가지고 올라가면은 온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야. 자, 이 순간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드디어 여기가 포화 수증기량과 현재 수증기량이 다 똑같기 때문에 상대 습도가 100%인 구간이야. 그럼 이때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자, 이슬점이라고 불러. 자, 이것보다 온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 자, 포화 수증기량을 넘어서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음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뭐가 되는가? 구름이 되고 나중에는 비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자, 지표면의 온도가 낮을 때 같은 경우 얘네들이 이슬로 나타나는 거고 아침에 나타나는 이것도 기억을 해 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결국 구름이 생긴다는 것은 상승기류가 생각하면 상승기류 어떤 지역에서 상승기류가 생기면은 무조건 구름이 생기게 돼 있어. 그래서 상승기류가 생기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저기압이라고 불러. 저기압. 강수 내용 쭉 보시고요. 자, 그다음 이쪽에 좀 뭐 궁금한 분들이 뭐 수학적인 부분도 좀 있어가지고 혹시 문제 풀다가 잘 모르겠던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봐보자. 단원 생산 있잖아요. 단원 이게 지금 단원 생산할 때 기온 나눠요. 단열 팽창할 때 기온이 낮아져요. 기온이 낮아지는 거야. 근데 왜 낮아지는 거예요? 어? 왜 낮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아, 팽창이 되면 낮아진다. 왜 낮아지냐고? 자, 일정한 딱 요만큼의 에너지가 지금 묶여 있어. 그렇지? 그럼 에너지가 공간이 더 넓어지는 거야. 봐봐. 분자 개념으로 생각해 볼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각동 입구, 커뮤니티 센터 입구는 에탄올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세대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자, 여기에 원래 분자들이 이렇게 있어. 꼼꼼하게 손 씻기. 그치? 요만큼의 분자들이 있다고 치자. 그럼 열이라는 건 뭐야? 얘네 이 분자들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마찰이야, 사실은. 마찰이 많이 생기면 열이 많이 생기겠지. 이 마찰을 좀 적게 하게 되면은 열이 안 생기겠지. 봐봐. 이렇게 있다가 요만큼 분자가 똑같이 있는 거 가운데 공간이 요만큼 늘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럼 이 분자와 분자 간의 거리가 넓어지겠지. 그치?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마찰을 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는 거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열이 추가되거나 열이 빠져나갔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잖아. 그런데 그냥 단순히 공간만 넓어졌다기 때문에 열이 단절된 채로 팽창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온 자체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단열이 압축이 되면 뭐죠? 요만큼 있다가 앞으로 압축시켜버리면 온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오케이? 사실은 이 용어 자체들의 좀 그 의미를 좀 잘 생각하면은 거의 다 비슷해. 자, 다음 문제에서 좀 어려웠었던 것도 있으면 빨리 하나 해결합시다. 91쪽에 8번. 8번. 자, 어느 날 기온, 상대 습도, 이슬점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봅시다. 지금 아침에 새벽에 0시부터 뭐 아침 한 7시 정도까지 기온이 굉장히 낮은 상태였어. 그때 상대 습도는 굉장히 높지. 그럼 봐봐. 상대 습도라는 건 뭐야? 저 포화 수증기량인 상태에서 내 수증기량이 얼마 정도나 되느냐 이 얘기가 상대 습도야. 자, 이렇게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있는데 초반에 지금 12도 정도였어요. 여기 한 12도 정도. 근데 이 상대 습도가 몇이었어? 22%. 그러면은 한 요 정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되면은
되겠네.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고. 자, 근데 봐봐. 7시부터 온도가 쭉쭉쭉 올라가기 돼. 이 상태에서 온도가 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했어. 그러면 습도 자체는 이 수증기량 자체는 변함이 없잖아. 그러니까 상대 습도가 어떻게 되겠어? 점점 줄어들지. 그지? 쭉 줄어들다가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는 거야. 자, 봅시다. 상대 습도는 낮보다 밤에 높다. 낮에, 그치, 밤에 높지. 밤이 온도가 낮으니까 높아, 당연히. 자, 기온이 상승하면은 상대 습도가 낮아진다. 야, 기온이 상승하면은 상대 습도가 낮아지지. 그대로 있는 상태라면은. 자, 마지막. 이날은 흐리고 비가 내렸을 것이다. 봅시다. 이슬점이 몇이야? 이슬점이 몇 도야? 이슬점이 넘어야지 그 뭐가 생기지 않겠니? 상대 습도가 굉장히 낮은 날이야. 40% 정도가 됐던 날이고, 거의 상대 습도는 90%였네? 잠깐만, 미안하다. 여기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미안해. 상대 습도가 거의 90% 가까운 날이었어. 자, 내가 습도랑 이걸 잘못 봤어. 자, 내가 12도 정도였고, 12도 정도. 지금 현재 상대 습도가 거의 90% 가까워. 거의 요 정도 꽈득 차있던 애야. 알이야. 그렇지? 그리고 얘 이슬점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겠어? 몇 도야? 이슬점이 8도야. 그러면은, 자, 한 요 정도까지, 자, 여기만 딱 요 정도 오면은 바로 이슬점이 되는 8도 정도? 한 4도 정도 차이가 나던 그런 날이었어. 그리고 얘가 요만큼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15도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런 식의 정도의 지금 그 상대 습도를 나타내는 그런 날이거든. 기온이 언제까지? 24도까지 올라갔어. 기온, 완전 일교차가 굉장히 큰 날이었지. 근데 이 상태에서 이슬점 같은 경우가 더 내려간 거야. 그치? 그러면은 습도가 조금 내려갔다라고 봐야겠지? 그치? 이 습도가 이게 낮아졌다 높아졌다 하는 거야. 이슬점 같은 경우를 보면은 현재 습도가 이렇게 낮아졌다 높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치? 왜냐면 습도가 그러니까 절대 그 수증기량이 같으면 이슬점은 무조건 하나야. 계속 똑같아야 돼. 근데 이슬점이 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하는 거 보니까 습도가 조금 이 전체 수증기량이 좀 늘려놨다가 낮아졌다가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 그치? 근데 중간에 봐봐. 한 3시 정도였을 때 이슬점이 굉장히 낮아졌어. 습기가 많이 이렇게 배출이 됐다라는 얘기지. 그치? 상대습도 40도. 그러면은 이날은 흐리고 비가 내렸을 것이다. 맑은 날이 되었지 않았을까 싶어 나는 개인적으로. 답은 뭐야? 답은 3번일걸요. 3번이지? 그러니까 이날은 비가 내린 날은 습도가 100%인 날이야. 상대 습도가 100%가 돼야 돼. 그래야지 그 습도를 넘치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거야. 여기서 뭐가 문제였어? 그래프 해석을 잘 못하겠어. 알겠니? 근데 저는 쌤 설명을 들으니까 더 뭔지 모르겠는데. 왜? 그냥 이거 제가 풀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니까 답을 이렇게 찾아냈는데 쌤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억 미우는 당연하게 맞는 거잖아. 그치? 기억 봐봐. 낮에 상대 습도를 봐. 그냥 초록색 그래프만 봐봐. 낮에 높아, 밤에 높아. 밤에 높잖아. 그치? 이거 기억 맞는 거고. 기온이 상승하면 상대 습도가 낮아진다. 자, 기온이 올라가니까 상대 습도가 낮아졌지. 그치?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이게 또 마찬가지잖아. 기온이 높아지면 상대 습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지. 상대 습도는 뭐야? 여기 포화 수증기량에 비해서 얘가 얼마만큼 되느냐. 이게 상대 습도니까. 포화 수증기량에 비해서 얘가 얼마나? 이게 상대 습도. 이게 상대 습도가 높은 거야, 그럼. 그지? 그게 당연히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고. 자, 흐리고 비가 내렸다라는 것은 결국 그냥 상대 습도가 거의 100%를 항상 넘어야 돼. 100%가 넘으니까 항상 이 물방울이 응결이 안 되고, 응결이 돼가지고 비로 내리는 거지. 그렇지? 자, 오케이. 다음. 봅시다.
자, 이 날씨의 변화에서 여기 기압과 바람 할 때 기압의 작용 방향, 기압은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게 작용한다. 이것은 암기하라고 해서 그냥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면 골치 아파요. 이거는 기압의 측정, 그리고 대기압 같은 경우는 현재 76cm Hg, 수은 기둥이 76cm 올라가는 거. 사실 여기서 76cm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760mm라고도 해. 760mm Hg. 이렇게도 얘기를 하니까 기억을 해두고 있읍시다. 그러니까 여기는 단위가 밀리미터인지 센티미터인지 이것도 정확하게 좀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옛날에는 밀리미터라고 했었던 것 같아. 바람은 두 기압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 저기압, 고기압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되냐. 이 나중에 뭐 해풍,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이 분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다음 장에.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절풍 같은 게 있지. 한반도 같은 경우는 이 계절풍이 있으니까 이 계절풍이 여름에는 어떤 식으로 불고 겨울에는 어떤 식으로 분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그 기압의 형성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 봄에는 온대저기압 나오면 봄이라고 생각하고, 여름은 북태평양 고기압, 북태평양 쪽이 고기압이야. 그럼 북쪽에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니까 우리 남동 계절풍이 불고, 자, 겨울에는 시베리아 쪽이 고기압이니까 이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북서 계절풍이 불면서 굉장히 찬 바람이 들어온다. 그리고 가을 같은 경우는 진짜 한반도에 딱 고기압이 있으면 그건 가을로 보면 된다. 그럼 기억을 했어요? 자, 뭐 기단 4개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고. 자, 얘들 100페이지 한번 봐보자. 요 전선 처음에 되게 헷갈리는데 너무 헷갈리게 생각하지 마. 그냥 원리를 떠올려, 원리를 떠올리면은 내가 이제 전선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한랭 온난 전선 기본적으로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거야. 회색 전선이 왜 그렇게 나오는가, 정체 전선은 무언가, 이 개념은 정확하게 좀 외우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자, 회색 전선은 뭐야? 전선 두 개가 만났는데 맞추쳐버리는 거야. 한랭 전선이 온난 전선을 따라잡은 거, 이게 회색 전선이고, 정체 전선은 두 개의 강한 어떤 그 세력이 다 그 앞에서 탁 하고 있는 상태. 그때가 언제? 우리 장마. 여름에 이제 정체 전선이 딱 우리나라에 있으면 여름 기온이라고 하면 되지. 고기압 중심, 저기압 중심 하고, 온대 저기압 얘기 내가 지난번 얘기하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온대 저기압 같은 경우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10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지.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일기도 딱 나와. 봄철이면은 딱 온대저기압이 보여요. 여름철이면은 저 북태평양 쪽이 고기압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장마전선이 있어. 가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반도가 딱 고기압이야. 아주 날씨 좋은 날이지. 겨울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 쪽이 고기압이야. 항상 요렇게 머릿속으로 암기를 해두십시다. 맨날 이런 건 아니야. 맨날 이런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 가장 특징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이렇게 나타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 온대저기압 같은 경우는 좀 기억을 잘 합시다. 다음. 문제 중에서 이해 안 갔었던 부분들 있으면 확인해 봅시다. 없어. 다음 그러면 자, 운동과 에너지. 이때 뭐 내가 여기서 거의 그 다음 장에 해야 될 역학적 에너지 구조까지 전부 다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자, 속력과 이동거리. 뭐 이것은 우리 수학할 때도 많이 했었던 거니까 뭐 내가 딱히 이거 하나하나 해주진 않을게.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 운동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에요. 일정하게 증가. 속도가 증가하는데 그 증가하는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야. 그게 우리 지표면에서는 뭐다? 9.8m/s 제곱. 그러니까 1초당 9.8m/s씩 늘어난다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여기서 땅에 떨어뜨리면은
처음에는 속도가 0이었겠지. 0에서 딱 시작해가지고 속도가 증가하는데 1초 후에는 얘는 9.8 m/s가 되고 2초 후에는 얘는 곱하기 2가 해가지고 19.6 m/s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것이 3초가 되면은 여기다 9.8 또 더해야 되니까 27이니? 28.4니? 28.4냐? 아니?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29.4냐? 28.4냐? 29.4지?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증가를 한다는 거야. 그치? 이 증가를 표현하는 방식 자체는 굉장히 다양하니까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9.8 뭐 이런 거 외우고 있으면 되고. 지구가 그래서 이거 뭐냐? 지구가 어떤 물체를 당기고 있는 힘을 우리 F는 ma라고 하잖아. F는 ma라고 하잖아. 이 m이 뭐냐면 질량이야. 그리고 얘는 가속도야. 이 가속도를 우리 지구편에서는 9.8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지구가 얘는 뭐냐면은 지구가 질량 m인 물체를 당기고 있는 힘이야. 지구가 이 질량 m인 물체를 당기고 있는 힘인데 얘의 가속도는 그냥 9.8이라는 거야. 9.8이고 자 그러면은 지구가 이렇게 당기고 있는 힘 계속 내가 당기고 있는 힘이 1kg당 9.8N의 힘으로 지구가 당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1이라는 건 뭐야? 얘는 뭐 1kg의 물체는 계속 지구가 1kg의 힘으로 당기고 있잖아. 9.8N의 힘으로 당기고 있잖아. 근데 그것을 역전해가지고 올리는 거잖아. 그럼 지구 중력에 대해서 내가 2를 한 거잖아. 그치? 그게 다음에 나오는 그게 2인 거야. 다음 장에 혹시 여기에서 혹시 뭐 궁금한 문제나 이런 것들 있으면 확인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문제를 좀 골치 아프게 내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와. 40번. 자, 구간 단속은 그림과 같이 구간의 끝과 시작 끝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자동차가 두 카메라 사이를 지나는 시간을 측정하여 과속 여부를 측정하라. 요즘에 구간 단속구가 되게 많아. 고속도로 같은 것들 타다 보면은 구간 단속이란 거래. 구간 단속. 이 구간 단속이 뭐냐면은 자 이런 거야. 자 여기서 카메라가 있어. 여기 카메라가 있고 여기 카메라가 있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예를 들어서 한 5km다. 여기서 몇 킬로미터라고 했니? 4km라고 했구나. 자 4km다. 4km를 가는데 여기서 딱 가면서 딱 찍혀. 차 번호판을 찍는 거야. 차 번호판을 찍고 여기서 쭉 갔을 때 딱 차 번호판을 찍어. 만약에 내가 시속 100km로 간다면은 얘 얼마만큼 가야 돼? 4니까 조금 헷갈린다. 시속 80km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시속 80km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분 걸리겠니? 3분. 3분이 걸리겠지. 3분이 걸려. 3분이 걸려야 되는데 얘가 여기서 딱 찍히고 여기서 딱 찍혔을 때 3분 걸려야지 80km로 간 거잖아. 규정속도를 내가 80km라고 하자고. 이렇게 80km, 시속 80km라고 규정속도인데 얘가 딱 찍히는 순간이 뭐야? 2분 50초다. 내지는 2분이다. 이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과속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과속했다라는 것을 체크하는 게 바로 구간 단속이라는 개념이야. 그럼 봅시다. 구간 A와 B 지점에서 우리가 다 4km일 때, 여기 또 제한속도가 80km 딱 돼 있네. 등속 운동을 한 다음에 이 구간을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 몇 분이가 3분이잖아요. 요거야.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까지, 80km로 4km를 달리려면은 몇 분이 필요한 거, 몇 분이 드는가? 요거거든? 그럼 봐봐. 시간은 거리분의, 속도지. 아니지, 속도분의 거리지. 속도분의 거리야. 속력이지. 속력분의 거리야. 얘는 거리가 4km고 속력이 80이야. 그지? 얘는 그러면 몇 분의 몇이야? 20분의 1이니? 그지? 그러면 60분을 얘는 지금 봐봐 시속이잖아. 시속이니까 60분을 곱하기 60을 해주면은 3 해가지고 3분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3분이니까. 다음. 자, 빨리 해봅시다.
궁금한 거 없어? 141쪽에 3번. 자, 오른쪽 진공 중에서 질량이 100g인 물체를 가만히 놓았을 때 물체를 1초 위치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력 가속도는 9.8이다. 자, 그랬던 것 같네. 자, 여기가 0초, 자, 1초, 2초, 3초라고 한번 해보자. 자, 4.9 여기가 4.9, 여기가 19.6, 여기가 44.1. 자, 여기서 애들이 좀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야. 야, 네가 물어봤는데 집중해. 자, 여기가 1초야. 1초. 여기가 2초고, 여기가 3초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초 동안에 있잖아. 속도가 증속을 하는 거잖아. 여기서 점점 속도가 높아져가지고 4.9만큼이 온 거야. 자, 이 1초가 되는 순간 9.8m/s라는 속도가 적혀진 거야. 근데 그럼 이 전에는 9.8이 아니었잖아. 9.8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고. 점점 속도가 증가해가지고 9.8이 된 거야, 1초에서. 마찬가지 여기서도 2초 동안 점점 속도가 증가해서 여기서 19.6m/s가 된 거야. 그치? 여기서도 점점 속도가 증가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29.4m/s가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동안에는 이 속도가 아니야. 이 속도까지 증가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가자. 자, 3초인 순간 물체의 속력은 29.4이다. 맞네. 이거 바로 나오네. 물체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는 9.8N이다. 아니지. M은 기준이 뭐야? 1kg이기 때문에 그래. 여기 지금 100g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얘는 F는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은 9.8 곱하기 M이기 때문에 이 M이 지금 0.1이니까 얘는 0.98N의 힘으로 지구가 끌어당기고 있는 거야. 질량이 달라지니까. 자, 0초 동안에서 3초 동안의 물체의 이동 거리는 68.6이다. 여기 44.1이라고 딱 적혀있는데 무슨 68.1이 왜 나와? 그치? 0초에서 1초 동안 물체의 평균 속력은 9.8m/s이다. 이게 아니라고. 애들 여기서 헷갈려. 자, 이게 아니야. 1초가 되는 순간의 속력이 9.8m/s인 거야. 그러면은 얘는 1초 동안에 지금 몇 미터 갔어? 4.9cm 갔잖아. 1초 동안에 4.9m지? 4.9m? 4.9m야. 1초 동안에 4.9m를 떨어진 거야, 얘는. 그럼 뭐야? 속력은 4.9m/s지.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여기까지 온 평균 속력은 1초 동안에 4.9m를 이동한 거기 때문에 4.9m/s야. 대신 1초가 되는 순간의 속력은 9.8m/s. 자, 물체의 연직 방향, 위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 아니지.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자, 가봅시다. 자, 1과 에너지. 자, 과학에서의 일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다고 했어. 일단은 물체에 힘이 작용해야 되고 힘이 작용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 그러면은 이것이 모든 것들이 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돼. 일단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으면은 일을 하지 않은 거야. 자, 일이라는 것은 내가 물체에 힘을 작용했고 그 힘을 작용한 방향으로 그 물체가 움직여야 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힘 곱하기 이동거리. 얘를 그래서 우리는 단위는 주를 쓴다. 이걸 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은 만약에 자, 일이 하지 않은 경우 첫 번째 힘이 0이면 일을 하지 않은 거야. 두 번째, 이동거리가 0이면 여전히 일하지 않은 거야. 세 번째, 힘의 방향과 이동의 방향이 다르다면 일한 것이 아니야. 자, 요거가 대표적인 세 가지가 145페이지가 나와 있어. 지금 물체의 작용 힘이 0일 때, 이동거리가 0일 때,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 같지 않을 때가 되겠지. 정확하게 말하면
각도가 있으면 힘은 작용한 건데 아직 그 너희들은 뭐 삼각함수 같은 것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이거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애들이 헷갈리고 하는 건 상자를 들고 걸어갈 때야. 상자를 들고 걸어갈 때는 일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암기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수직이 아니어도 방향은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응? 여기서 힘이 방향하고 이동 방향이 다르면 운동한 게 아니잖아요. 일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수직일 때라고 했으니까 수직이 아닌데 방향이 다르면 일을 한 거예요. 한 거야. 내가 왜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삼각함수를 안 배워가지고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봐봐. 자, 일단은 그냥 너희들이 물어봤으니까 간단하게는 얘기를 해줄게. 자, 힘이라는 것은 나중에 벡터라는 것을 배우면은 성분으로 나눠야 돼. 야, 봐봐. 너희들 이제 여행 갈 때 캐리어를 끌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캐리어가 이렇게 있지. 보통 이 캐리어를 되게 많이 설명을 많이 해. 캐리어를 이렇게 우리가 끌고 다닌다고, 그치? 나는 지금 봐봐. 얘는 어떻게 끌고, 얘는 지금 이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 내가 힘을 주고 있는 건 이쪽으로 힘을 주겠지. 그지? 내가 이렇게 들고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봐봐. 이 힘은 있잖아. 이 위로 작용하는 힘과 이 옆으로 작용하는 힘이 나눠져. 이 두 힘이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힘이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 봐봐. 얘는 어디로 이동하고 있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잖아. 바닥을 따라서. 그치? 이 방향하고 이 방향이 같은 식으로 움직이고 있지. 그치? 자, 수직은 아니라서 봐봐. 여기 같은 경우를 세타라고 하면,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은 이 힘이 뭐냐면 F 코사인 세타라고 그래. 그래서 얘는 얘 곱하기 얘야. 이동거리가 예를 들어서 m만큼 이동했다면 얘 곱하기 얘야. 그래가지고 일을 한 거야. 근데 내가 일을 한 전체 크기보다는 분명히 작겠지. 이 길이보다는 이 길이가 작을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 길이는 이 위로 올라가는 힘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힘만큼의 성분이 빠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 되면은 아예 이 코사인 세타가 0이 돼버리거든? 얘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0이 되는 거야. 즉 0이 되는 거야, 얘가.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비스듬한 상황이라면은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M을 해줘야지 그게 자기가 한 일이 되는 거야. 아직 너희들이 이 삼각함수를 배우지 않아서 이런 거 나오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니? 그냥 다르면은 힘이 0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편하다 이 소리야. 그래서 알겠지? 사실은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수직이어야 돼. 수직이 아니면은 이 조금이라도 일하는 성분이 분명히 생겨. 자, 됐니? 오케이. 자, 147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일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봐봐. 지구가 당기고 있는 힘이 있잖아. 아까 지구가 물체가 m이면은 9.8m이라는 힘으로 당기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거슬러 가지고 일을 한 거기 때문에 들어 올리는 데는 분명히 일을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리고 뭐 중력의 위치 에너지 mgh 여기서는 9.8mh 뒤로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2분의 1 mv 제곱 요거 다 외우고 있어야 되고 뭐 간단하게 너희들 뭐 수직 계산 같은 경우도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알겠지? 자, 이것은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에서도 좀 더 장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그때 그거에서도 또 너희들이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집중 분석 같은 거 보면 마찰력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마찰력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이렇게 없을 거야. 힘들지 않아.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야. 그래서 뭐 문제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 있었니?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자, 자극과 반응. 여기는 뭐 다 암기할 거여가지고 사실은 뭐 이렇게 뭐 해줄 게 없었던 것 같아. 근데 다 암기야. 싹 다 암기. 감각기관 그리고 뭐 그다음에 뭐니? 저 신경계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 항상성 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지금 문제 중에 틀렸었던 부분이나 잘 모르겠었던 부분들 쫙 한번 정리를 해보자. 혹시 기억나는 것들 하나 있는지. 아니 이게 단순히 문제 푸는 것도 문제 푸는 거지만 거기다가 이제 개념적으로 좀 잘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물어봐도 돼.
혀는 미각뿐 아니라 피부 감각도 감지한다는 게 촉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렇지, 그런 것도 있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온다. 쪽에 17번. 봅시다. 아, 이 그림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신경 앞에 보면 뉴런 알지? 뉴런이 보면은 이렇게 막 어떻게 생긴 거니? 자, 이렇게 뭐 축사 쪽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신경이 딱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이제 중추신경계로 이제 가잖아, 맛이. 여기 있는 이 신경들을 표현한 것이 보면 바로 C야, C. 그리고 여기가 이제 D가, 여기가 C고 여기가 D고 이제 여기로 쭉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럼 봅시다. A는 혀표면에는 돌기이다. 요건 맞는 것 같아. 자, B는 유두이다. 유두라고 하니 이거를. 자, 그리고 C는 액체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자, 뭐지? 어떻게 나간다. 맛을 느끼는데 당하는 신경이다. 이름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여기서는. 여기 잘 안 있네. 자, 봐봐. 우리 그러면은 이제 뭐 혀에 어떤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게 동그랗게 있는 다음에 여기 이제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있는 다음에 이게 이 전달 뉴런을 통해 가지고 미각신경이죠, 얘가. 미각신경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화학물질들이 액체화돼 가지고 느끼는 게 우리가 뭐지? 미각이잖아, 그지? 그래서 기체화돼가지고 느끼는 게 후각이고,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하니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억 안 나? 여기 나와있어. 맛봉오리라고 나와있을 거야. 맛봉오리. 그럼 여기 있는 신경들이 뭐라고? 신경들이 뭐냐? 얘네들이 여기 있는 것들이 뭐 맛세포라고 그러나? 맛세포? 이런 것들이 여기 있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에서 이 액체로 된 이 화학 물질들이 여기를 딱 자극을 해주면은 얘네들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런 무슨 맛이야 라는 게 이게 알려져서 가는 거거든. 그럼 봅시다. 자, C 뭐야? C는 액체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맞지? 이게 맛세포니까. D는 맛을 느끼는데 관여하는 신경이다. 이게 미각신경이야. 그러니까 맞아. 자극의 전달은 C에서 D로 일어난다. 이것도 맞아. 자, A는 혀의 표면에 있는 돌기이다. 이게 돌기냐? 돌기? 뭐 맞다고 해야 되나? B는 유두이다. B가 유두니? B가 유두가 아니지, 그지? A가 유두지? 그지? 맞지 않니? 2번이 맞지 않니, 답이? 맞지? B가 유두가 아니라 A가 유두야, A가 유두. 그림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아. 전 혀의 표면에 있는 돌기가 유두. 다음 또 궁금한 것들. 208쪽에 13. 자, 봅시다. 심장박동의 중추는 뭐다? 이거 뭐예요? 심장박동의 중추는 뭐니? 자, 중추신경계 중에 심장박동, 호흡, 조절, 심장박동 이거 뭐야? 연수.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연수야, 연수 이게.
심장 박동 조절의 중추는 연수야.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외우라고 그랬어 내가. 그러니까 대뇌 뇌 구조에 보면은 대뇌, 소뇌, 간뇌 그리고 중간뇌, 연수, 척수 이렇게 있잖아. 얘네들이 하는 역할들은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그 중에 연수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호흡이랑 심장 박동이야. 호흡, 심장 박동.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연수가 맞아. 그래서 그 연수의 조절에 따라 부교감작용,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어떻게 돼?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거고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면 심장박동이 느려지게끔 돼 있어. 내가 말했잖아. 교감신경이란 건 뭐? 내가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그리고 부교감신경이란 것은 내가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났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좀 편하다고 내가 얘기했었던 것 같아. 자, 기억은 연수지. 자, 기억은 부교감신경. 자, 얘는 신경계 중에 자율신경계가 있고 무슨 신경계가 있니? 자율신경이 있고 체성신경이 있고 체성신경인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자율신경은 대뇌의 직접적인 조절을 받지 않는 애들이야. 자동으로 움직이는 애들이야. 그 자율신경계가 맞아 그러면은. 자율신경계가 맞지 당연히. 대뇌에서 야 너 심장 뛰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 그냥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거고. 자, 니은 부교감신경은 뭐야? 부교감신경. 이걸 말초신경이라고 봐야 되나? 부교감신경도 말초신경계라고 봐야겠지? 결국에는 그것을 작동을 하는 거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 맞니? 기억, 니은이 아니지? 기억, 니은, 디귿 맞아, 5번? 네. 맞죠? 자, 부교감신경은 결국 그것을 조절을 작동을 하게끔 하는 거니까 말초신경계가 맞겠지. 이 자율신경계나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알기로는 말초신경계일 거야. 말초신경계로 구분을 할 거야. 자, 다음. 자, 항상 싸움하고 그다음에 뭐 또 저기 자, 귀 1학기 거 다 끝났어. 야, 봐봐, 너희들 뭐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저렇게 해도 있잖아. 실상 그래서 뭘 모르겠는데 질문해봐 하면은 몇 개 없어 생각보다. 이래나 저래나 공부 니들 많이 한 거야. 자, 이제 좀 쉬었다가 우리 이제 2학기 과정